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실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 여러분들 실학도 유학이 하나예요. 똑같은 유학인데 맞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용의 유학, 실용적인 유학. 자, 또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유학, 실용의 유학이라는 유학을 우리가 실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학이 생기게 된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실학의 학문적 성격, 또 우리나라 조선후기 실학의 전개, 또 대표적인 실학자들의 실학사상,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실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실학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학 있잖아요, 유학. 자, 우리 유학, 또 우리 유교라고 하죠. 유교 또는 우리가 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공자 맹자의 유학. 유교는요. 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유교는 뭘 얘기하냐면 수기와 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어떤 것을 보든지 유교는 다 뭐냐? 바로 수기, 치. 수기라는 거 뭐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기라고 그래요, 수기. 유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도 보면 제왕으로부터 만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뭐냐? 수기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참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가 이분들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수기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기예요. 그럼 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이 수기지만 수기도 이게 복잡한 거예요. 왜냐? 보세요. 첫째, 건강해야 돼요. 그죠? 자, 건강 무너져.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공부고 사업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봉사도 뭐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몸 관리해야 돼요. 몸 관리.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술, 담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머릿속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교육 받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책 많이 읽고, 남의 강의를 듣고, 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외국어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수기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골빈 사람이 아니라 골이 차야 돼요. 머릿속에 꽉 찬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몸도 튼튼하고, 또 머리도 좋은데. 근데 왜요? 윤리도덕이 안 돼 있어.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존경 안 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 같은 사람? 이게 뭐예요? 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것들.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뭐냐? 첫째가 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교는 뭐가 다르냐? 유교는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교는 뭘 해야 되느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불교 같으면 내가 진리를 터득하고 도를 닦기 위해서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벽 쳐다보고 씨름하고 가부좌 틀고 나와의 끊임없는 정진을 한다. 그래서 훌륭한 스님이 된다. 근데 유교 입장에서 어떠냐? 유교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돼? 사회에 나와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봉사를.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말씀드린 치인이에요. 이 치인이라는 말 속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봉사예요. 사회봉사. 예. 우리는 저마다 자기 능력 있는 것을 내가 교육자로서, 나는 사업가로서, 또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농민으로서, 예? 자기 맡은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냐면 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대학이잖아요. 대학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명덕이죠. 하나는 명명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민이죠. 명명덕과 시민. 자, 명덕을 밝힌다. 밝은 덕을 밝힌다. 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사람마다 밝은 덕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 밝은 덕을 밝힌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한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라는 말은 정치적,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용어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밝은 덕을 밝히고,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백성을 새롭게 한다. 바로 여기서도 뭐예요? 수기, 치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 명명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 대학에 보면, 대학에 뭐가 나요? 경물, 치지, 그렇죠? 또 성의, 그다음에 정심, 경물, 치지, 성의, 정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수신을 하죠? 수신, 이렇게. 네? 우리가 요거를, 이 명명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바로 요거예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그럼 여기 경물, 치지라는 게 뭐냐? 여기 합치면은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공부를 뭘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대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안다. 이걸 우리가 경물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물치지를 합치면 뭐냐? 이게 우리가 지라고 하시는 지. 그 다음에 성의정신, 뜻을 참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 성의정신, 이걸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물치지는 지를 말하고 성의정신은 행을 말해요. 그럼 여기 합치면 뭐가 돼요? 지행일이죠. 지행이 일치됨으로써 뭘 한다? 수신을 하는 거예요. 지행이 일치되어서 수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학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민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뭐냐? 제가 치고 평천하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치고 평천하. 제가는 뭐예요? 가정관리죠. 가정을 잘 바르게 하는 거예요. 가정관리. 그 다음에 치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활동을 사회봉사, 그걸 우리가 치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군인은 군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치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천하는 거예요.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말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6.25 경전이 대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논어죠. 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논어에 보면 논어에는 뭐 직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기, 안인, 또는 수기, 안백성,
숙이 안백성. 내 몸을 닫고 안백성.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아니 남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숙이 치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서경을 보면 서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정덕, 덕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용후생이라 이용 후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용후생. 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용후생이라는 말. 근데 이 이용후생이라는 말이 이게 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용이라는 건 뭐냐? 편리하게 쓴다. 그 말이에요. 편리하게 쓴다.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편리한 도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세탁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바로 이러한 문명의 이들을 편리하게 쓰는 거. 이게 이용이에요. 그 다음에 후생이라는 건 뭐냐? 우리들의 삶을 두텁게 한다.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후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용후생이라는 건 이건 사회적, 사회적인 관계, 경제이고 이건 정덕은 뭐냐? 나 개인의 덕을 바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 경전은 전부 이와 같이 숙이 치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실학이라는 건 뭔가? 바로 성리학은요. 아까 성리학은 사실은 수기학이에요. 수기학. 성리학은 수기학이에요. 내 몸을 닦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성격을 어떻게 해요? 올바른 사람들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게 그게 성리학이에요. 근데 여기 실학은 뭐냐? 이쪽 치인학이에요. 치인학이 바로 실학이에요. 그러니까 실학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나 개인의 수양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 그리고 이 지구촌 인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유와 공자맹자 유교에서 바로 숙이 치인한테 그 치인. 숙이의 학이 성리학이라면 치인의 학이 실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유념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이 유교를 보면 어느 책을 보든지 항상 유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교는 어느 책을 보든지 항상 유교는 우리 유교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유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로위자예요. 이로위자. 이가 뭐예요? 이건 실이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익. 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요즘 말하면 뭐예요? 요즘 말하면 경제라는 말이에요. 경제.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물질, 경제, 어떻게 잘 사느냐? 나라가 잘 살고, 백성이 잘 사는 거. 의식주의 해결. 민생. 자, 우리 흔히 말하는 민생이죠. 이게 유교가 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자에 뭐가 나와요? 왕도 정치가 나오죠? 자, 우리 맹자에 보면 뭐가 나와요? 왕도 정치를 하라고 그래요. 왕도지 왕도 정치의 시작, 출발점. 왕도 정치의 기초가 뭐냐? 여러분 왕도라는 건 뭐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유교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우리는 왕도 정치라고 해요.
근데 그 왕도 정치의 시작 출발점이 뭐냐? 맹자는 삼인 양생 상사의 무감히 왕도지시하라 그랬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살고 또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상례를 죽은 사람을 잘 유감없이 보내는 거 그게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민생의 안정이죠. 민생의 안정. 네? 민생의 안정. 자, 그런데 유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유교는 뭘 추구하느냐? 오를 있잖아요. 이 의가 뭐예요? 정의죠, 정의. 정의. 또 이거 우리 다른 말 봐요. 의리라게 의리. 네? 그러니까 유교는 한편으로는 뭘 추구하느냐? 신리를 추구해. 신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 백성들이 국민이 누구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의식주가 충족해야 돼. 물질이 풍부해야 돼.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왕도 정치의 시작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국민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뒤로 살만 찌고 돼지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훌륭한 나라가 아니야. 유교가 볼 때 왕도 정치가 아니야. 여기서 유교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여기 뭘 오를 있자는 얘기예요. 오를 있자. 뭐냐? 우리 사람마다 국민들의 생각이 마음이 올바르야 돼. 즉 정의로운 생각, 올바른 생각, 양심적인 생각.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뭐예요? 예의 염치가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의 염치가 있는 인간이 된다.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어깨동무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같이 갈 줄 알고. 에? 오늘날도 우리 사회가 지금 뭐예요? 공정,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고 지금 한탄을 하잖아요. 에? 바로 그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뭐냐? 여기 오르르 있죠, 이봐. 오르르 있죠. 그래서 바로 유교는 또 한편은 뭐냐면 오르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유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교는 윤리 빼놓으면 시체다 그러죠? 유교는 윤리도덕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소리예요. 유교는 정말 다른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바로 이 윤리도덕 여기 오르르 있지 않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된다. 또 나라가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 반듯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예?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고 기간이 확립되고 예의가 확립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이걸 왕도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예? 왕도 정치의 끝맺음. 왕도 정치의 완성. 왕도 정치의 완성. 자, 결국 왕도 정치의 완성은 뭘로 하는 거냐? 윤리적 교화예요. 윤리적 교화. 그러니까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반듯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윤리 도덕이 제대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에?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신리와 바로 정의 이 두 가지가 뭐냐?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그래서 유교 경전에는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유교 경전 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논어에 보면 논어에 보세요. 논어에
뭐가 나오냐? 결리사의라 그래. 결리사의라. 이거는 네?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라.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라. 그죠? 여기서 보면 이와 의. 우리 사람은 다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해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익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돈 벌기를 원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익을 추구하는데 뭘 생각해야 돼? 오르르 있자 의리를 생각해야 된다. 의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길 가다가 돈을 주웠어. 돈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돈을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이 돈을 혼자 가져야 되나 나눠 가져야 되나?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의예요. 이걸 가지는 것이 안 가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따지는 것이 바로 의란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실리와 정의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성리학은 뭐냐? 이쪽인 거예요. 성리학은 이 의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실학이 뭐냐? 이 둘 중에 실리 쪽을 강조하는 유교 이것을 우리가 실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선진유화, 공자맹자 유교와 이 실학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수기치인 가운데 바로 치인 쪽에 관계된 유교를 우리가 실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의리와 실리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실리 쪽을 강조하는 유교를 우리가 실학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실학이라고 해서 그러면 의리를 완전히 저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학도 의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러면 성리학이라고 하면 성리학은 완전히 그러면 민생의 문제, 경제 문제 생각 안 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이나 성리학이 됐든 양쪽 얘기를 다 하지만 어느 쪽을 또 강조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리나라의 실학은 1930년대에 국학 1930년대 먼저예요. 우리 나라를 뺏겼을 때죠. 일제시대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학을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이 있었어요. 국학. 말하자면 우리 조선의 언어, 조선의 역사, 조선의 철학, 조선의 예술. 말하자면 이 조선 국학이죠. 국학. 우리 국학이라고 해요. 국학. 맞아. 우리 학문. 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님이 누구냐? 육당 최남선, 민세 안재홍 같은 분, 또 의당 정인보 선생 같은 분, 의당 정인보, 이런 분들. 그다음에 현상윤 선생, 또 백남은, 또 문일평.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국학자들인데 바로 이분들에 의해서 이 실학이라는 학문이 말하면 검토가 되고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 용어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학계하고 이 실학은요 역사학계와 우리 철학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도 실학을 말하고 우리
철학에서도 실학을 말해요. 근데 역사학에서는 실학을 뭘로 보느냐? 영조, 정조 시대에 우리나라 영조와 정조 시대에 영정조 시대요. 네. 그럼 이때 언제? 18세기죠. 네? 영조, 정조 시대. 이때의 학풍을 실학이라고 한다 이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역사학계의 입장과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영조, 정조 시대의 학풍, 그게 약 18세기. 그 시대의 학풍을, 새로운 학풍을 실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유교는 달라요. 우리 철학은 달라요. 우리 철학자들은 어떠냐? 자, 유학에서는 왜 이거 실학이라고 그러냐 했을 때, 실학이라는 말은 이미 벌써 이게 언제 나오느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말 있잖아요. 고려말의 유학자들의 문집에 실학이라는 말이 막 나와요. 이미 벌써 고려말에 막 나와요. 그럼 이때 유학자들이 실학이라고 쓰는 말은 왜 그러냐? 바로 도가 철학과 불교, 도가 철학과 불교를 뭐라고 하냐 아세요? 공허 지학이라고 불러요. 공허지학. 도가 철학과 불교 철학을 유학자들은 공허지학이라고 불러요. 또는 허무정멸지도라. 허무정멸지도. 예? 허무정멸지도. 이게 뭐냐면 결국 도가는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가는. 왜냐하면 도가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머리 써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 갖고 살고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 도가처럼 노자장자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쓰고 기술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참 비현실적이다. 응? 근데 유교는 어떤가요? 우리 인간이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참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더욱 발전하는 걸 우리는 미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교는 미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 다음 불교는 첫째 이제 뭐가 문제예요? 역시 불교의 제일 문제는 재행무상 재범무화죠. 재행무상 재범무화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한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한다. 다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러니 네가 좋아하는 저 집 저거 언젠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너 저 사람 부자지? 부자 좋아할 거 없어. 부자도 가난해져.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언젠가는 내려와. 응?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저것들 다 뭐야? 부귀영화지? 그거 다 변하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겨. 바람과 같은 겨. 그거 변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불교 가르침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응? 근데 유교는 어때요? 유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교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유교는 인정해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기술 개발,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문명이 나오고 그걸 유교는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볼 때는 뭐냐? 도가와 불교를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거기에 비해서 그냥 유교는 실학이다.
정말 유교는 쓸모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교가 실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역사학에서 말하는 실학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18세기 영종조 시대 우리나라 조선의 영종조 시대의 학문을 실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유가 철학 쪽에서는 실학이라는 범주를 굉장히 넓게 쓰고 있다. 말하자면 실학이라고 하는 실자의 역점을 두는 거예요. 실학이라는 학문의 실자.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무실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무실사상. 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무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실. 이 무자가 뭐예요? 힘쓸 무자죠? 힘쓸 무자. 실을 힘쓴다. 특히 율곡 선생이 만원봉사라고 하는 상수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정기, 지실, 사유무실이란 무실이란 여기 율곡 선생이 만원봉사라는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 속에서 맨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게 귀하고, 때를 아는 거. 정치하는 사람은 때를 알아야 돼.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이 정상인가 비상인가? 지금이 위기인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자가 때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선조가 임진왜란을 당한 거고 인조가 병자호란을 당한 거죠. 우리 6.25 당했죠. 김영삼 대통령은 IMF 위기 가져왔죠.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때를 모르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실이 중요하다. 무실이. 여기 무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실을 힘쓴다 그 말이에요. 실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만원봉사라는 이 상소문에서요, 율곡이 뭘 얘기하느냐? 없을 못자 무실을 얘기를 해요. 에? 율곡이 선조한테 이게 올리는 상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율곡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이 나라는 온통 뭐냐? 무실의 나라다. 무실. 없을 못자 무실이요. 실이 없어. 자, 실이 없어. 자, 이 실이 뭐냐? 율곡이 말하는 이 실은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이 실. 첫째는 진실이에요. 진실이 없어. 임금도 거짓말하고 신하들도 거짓말하고 백성들도 거짓말하고 나라가 온통 뭐예요? 짜가가 판친다. 예? 짜가가 판친다. 예? 요새 뭐 찐찐찐찐 저 영탁이 노래 찐찐찐하기. 예?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다 뭐냐? 거짓이야. 거짓말. 가짜들이 판친다 이 말이야. 가짜들이.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이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임금부터 신하만 백성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두 번째는 뭐냐? 실천이야. 실천. 응? 뭐가 없느냐? 실천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공리공론이요. 임금부터 신하들 백성들이 모두가 다 뭐냐? 전부 말뿐이야. 실천이 없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이나 임금이요. 말만 떠들고 실천이 없으면 업적이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인 거예요, 우리가. 신하들도 그래요, 우리가. 자, 어느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가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할 때 업적이 생기는 거예요.
말만 뭐냐 말만. 요즘도 우리 대통령 선거하지만 요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토론하잖아요. 아니 말만 잘하고 입만 잘하고 놀리면 뭐 하는 거예요? 안 그래? 일 잘하는 대통령이 중요한 거지. 말 잘하는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로 실천. 예? 그러니까 미국 선생이 그다음에 실천이 없다. 임금부터 신하대 만백성들이 저거 뭐냐 공의공무냐 말만 하지 실천이 없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실용이야. 실용이 없다. 실용이 뭐예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요즘 말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어. 전부가 뭐예요? 허례허식이요. 허례허식. 예? 허례허식. 번드르하게 이름만 내걸고 남한테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떠벌리기만 좋아하고 허장성세.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실용이야. 실용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먹을 게 돌아가고 입을 게 돌아가고 백성들이 찰떡고 찰쌀해야 되고 나라가 부강해야 돼. 나라의 국간이 가득 차야 돼. 요즘 말하면 뭐냐? 국민의 GNP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 국민이 찰쌀해야 돼요. 실용이 없다. 진실하지 못하고 실천성이 없고 실용성이 없는 현상이 무시. 그래서 율법은 선조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신이 없는 세상. 이 16세기 조선은 어떠냐? 신이 없는 세상, 신이 없는 인간들이 바글바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뭘로 바꿔? 이 없을 무자 무실을 힘쓸 무자 무실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실 사상이 뭐가 되는 거냐? 율법 이후에 18세기, 17, 18세기에 실학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이 무실사상이 실학사상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 우리 실학의 선구자라고 그래요. 실학의 선구자. 조선 우리 실학의 선구자가 누구냐? 율곡이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단계 유형은 성호 이런 분들이 율곡 선생을 앞세워. 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성호 이익 같은 분은 경기도에서 활동했잖아요. 성호 이익은 족보를 따지면 되게 아파요. 족보는 영남 사람이고 되게 아파요. 성리학적으로는. 그런데 이분의 실학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굴 배우느냐? 율곡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리학적인 계보는 태계예요. 근데 실제 이분은 실학자거든. 그 실학은 누구 걸 배우느냐? 율곡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학자가 많잖아요.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된다고 좋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유학자 가운데서 이 실학을 가진 유학자, 실학 몇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첫째 누가 있느냐? 정도전이요. 삼봉 정도전. 그렇죠. 삼봉 정도전은 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의 법을 담아 gen국대전. 그렇죠. 조선 세울 때 gen국대전, 조선의 법을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설계를 한 사람이에요. 유교 설계. 정도전, 인물. 그 다음에 누구 있느냐? 황희정승이 있어요. 방촌 황희. 황희정승은 뭐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세종대왕,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대가 세종시대예요. 근데 세종시대에 영의정은 18년을 했어요. 18년. 네?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2인자를 18년 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24년을 했어요. 24년. 6조 판서를 다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방촌을 황희를 놔주질 않았어요. 세종 임금 되면서부터 붙들어서 죽을 때까지 쓴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황희입니다. 황희. 그러니까 황희는 적어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교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봉사한 사람, 대표적인 경세가가 방촌 황희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제 율곡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반개 유영문이 있어요. 근데 반개 유영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개 유영문은 평생을 벼슬이 안 나가고 제야에서 살았어요. 처사로서. 어디? 그럼 전라북도 부안 가보셨죠? 부안 그 교포 뒤쪽 가면 거기에 변산단다. 변산. 거기에 우반동이 있어요. 거기에 반개 선생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 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농민들 지도하고 농민들한테 사교훈련 시키고, 예? 거기서 농민 활동한 거예요. 그곳이 바로 반개 선생인데, 반개 선생은 제야 생활하면서 19년 동안 뭘 했느냐?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반개수록이라는 책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조선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한 대표적인 저술이 바로 반개수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개유영원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 성이익이라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어디서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 성이익도 대단한 실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성이익에 오게 되면 실학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체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실학의 학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가 성호사설이라는 책이 있죠. 성호사설. 이 성호사설은 말하자면 참 이때껏 보지 못한 이 조선시대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영농 큰 분야에 거친 그런 백과전서죠. 오늘날로 말하면 백과전서예요. 백과전서적인 대표적인 처소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호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이에요. 다산 정약용.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번은 몰락한 남인의 자제로 태어나서 또 이분은 뭐예요? 서학을 말하자면 천주교 공부를 하고 입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 탄압에 걸려가지고 형님 두 분과 함께 기양을 가잖아요. 또 형은 하나 죽고 하나는 또 기양을 가. 그래서 결국은 전라남도 여러분들한테는 강진에 유배돼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민신설을 비롯한 청난 처수를 해서 우리나라 실학의 꽃을 피운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뭐냐? 우리나라 유학자 가운데 바로 실학적인 사고와 실학적인 처술, 실학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인 분인데, 제가 볼 때 이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율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율곡 선생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는 율곡 선생은 한편으로는 뭘 했느냐? 성리학을 한 우리나라 성리학의 대가예요. 대가. 근데 또 한편은 뭘 했느냐 이런 거는 또 한편은 아니 경세학을 한 거예요. 경세학. 제가 볼 때는요, 이 율곡 선생은 임금한테 상소문을 틈만 있으므로 상소문이 얼마냐? 125편이 넘어요. 근데 이 상소문마다 구구절절이 뭐냐? 이 조선을 어찌할 건가? 지금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뭔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조선이 병이 뭔가? 이 조선의 문제점이 뭔가?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 대안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치개혁은 어떻게 하냐, 행정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군사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나, 조세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개혁안을 다 낸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실 율곡의 실학이에요. 그러니까 율곡은 바로 한편으로는 성리학을 하고 또 한편은 경세학을 해요. 실학을 해요. 이 두 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계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태계 선생님은 제가 볼 때 성리학 전공하신 분, 아주 독실하게 성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태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 속에는 말하자면 임금의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신하들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 공부, 이런 건 있지만 백성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군사개혁을 어떻게 하고, 행정제도를 어떻게 고치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율곡은 안 그렇다. 율곡은 무궁무진한 엄청나게 폭넓은 개혁책이 나오고 또 경세대안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학의, 조선 후기 실학의 선구자가 누구냐? 율곡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의 그러한 정신이 율곡의 무신사상, 또 율곡의 개혁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실학이라는 학문이 바로 이 조선시대에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병자호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한테 얻어맞고 청나라한테 얻어맞고 연속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백성들은 뭐예요? 그 당시 자존심 높았던 유학자들은 남한산성 참전도에서 인조가 청태동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려서 이마에 피가 나요. 그 창피한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여기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성냥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발기발 갖고 안 되겠구나. 이힘도심 갖고 안 되겠구나. 사단 칠천 갖고 안 되겠구나. 바로 여기서 뭐냐? 나라가 형편없이 약하고 백성들이 가난에 빠지고,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 전체의 위기, 이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힘 있는 나라, 실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는 절실한 자가 여기서 뭐가 실학이야. 실학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말하자면 소수의 양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결국은 많은 양반들이 몰락을 해요. 그럼 양반이 몰락하면 뭐가 되나요? 지식은 많은데 거지가 되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거죠. 바로 이 몰락 양반들이 결국은 벼슬에는 못 나가니까 처사로 살아요. 처사로 살면서 뭘 하느냐? 실학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반개 유형원, 성호이익, 다산정약용. 바로 이분들이 다 뭐냐? 몰락 양반. 이들이 누구냐? 기호 난인이에요. 기호 지역에 살았던 난인들. 이들이 바로 기호 퇴계학파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맥은 퇴계학파가 있지만 실제로는 뭘 한 사람들이냐? 실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분들이 몰락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몰락한 난인 출신 학자들이 바로 실학을 연구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실학이 등장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바로 이 서학이에요. 서학이 등장해요. 이미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우리나라 이제 사신들이 중국을 가잖아요. 그죠? 자, 사신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사신들이 1년에 몇 번씩 가요. 그러면 사신과 함께 또 누가 가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누구냐? 우리나라 노론계열. 노론계열에 이때 노론이 지배층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좋죠.
그 노론 계열의 관료들이 중국을 가요. 명나라를 가요. 그때 그 아버지, 삼촌,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명나라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청나라를. 근데 이때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냐? 대개가 되게 서자 출신들이 많아요. 노론 가문인데 서자 출신들이 많아요. 응?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똑똑하죠. 머리는 좋아요. 근데 가서 뭘 보느냐? 이미 벌써 명나라, 청나라를 가봤더니 별천지요. 별천지. 우리 조선은 이거 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1950년, 60년대 어땠어요? 재즈가 가난했잖아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물론 방글라데시, 북한 얘기하지만 우리 어땠어요 그때? 말도 못했죠. 빈대벼룩 속에 살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우리 벽에 종이가 없어서 종이도 못 발랐잖아요. 벽에다가. 안 그래요? 바닥에 옛날 우리 내복이 있었나요? 내복도 없었잖아요. 내복도. 화장실이 어땠습니까? 화장실. 완전 원시인을 살았잖아요. 원시인. 얼마 안 된 얘기요.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을 가봤더니 중국은 별천지예요. 이미 뭐가 들어와? 서양의 과학기술이 들어온 거예요. 서양의 과학기술이. 근데 집을 짓는데도 어떻게 죠? 우리는 산에서 나무벼다가 뚝뚝 잘라서 초가상칸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황토 진이겨가지고 척척 빨라 짓는 거예요. 이게 초가상칸이에요. 다리 쭉 뻗으면 끝까지 다 가죠. 초가상칸이라는 게. 그죠? 키 큰 사람은 오므리고자야 돼요. 우리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이? 꼬불꼬불 이랬죠? 중국 가보니까 어떠냐 이미? 중국에는 마치 벌써 이미 수레가 생겼어. 수레가 생겼어. 거기다 수레는 어떻게? 수레가 생기니까 도로가 밟잖아. 도로를 반듯하게 밟고. 집을 짓는데 뭘 넣죠? 벽돌을 구워진 벽돌. 흙을 구워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집이 어떻게 해요? 반듯하고 멋있고 내구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내구성 있는 데다가 반듯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뭐가 들어와? 안경이 들어와. 안경이 들어와. 그 다음에 의술에 주사 같은 게 들어와.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첨단기술, 나침판 같은 게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가서 지가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을 근데 중국을 갔다 와서 뭘 배우느냐? 서양의 과학기술에 눈을 뜨는 거예요. 과학기술에. 그래서 우리가 서학이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서양의 발전된 과학 문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천주교예요, 천주교. 기독교. 이때 천주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학이 들어오면서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우리 조선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이역에 대한 자각을 알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식인들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는 곳이 이 조선만이 아니구나. 저 넓은 세상이 있구나. 저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학적인 사고가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 당시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 예학, 여기에 대한 반성. 이게 성리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자,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본성이란 무엇인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자, 인간의 심성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따지기를 좋아해요. 따지기를. 이게 뭐로 싸워?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입으로. 이론 다툼. 그래서 뭐예요? 이발이냐 기발이냐 인심이냐 도심이냐 이통이격이냐 체중을 따지고 이래가지고 말장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뭘 당했어? 임진왜란을 당하고 병자호란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뜻 있는 유학자들은 뭘 해요? 이게 성리학 갖고는 안 되겠구나.
총리학 갖고는 이 세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바로 이 실학이라는 실용학문에 눈을 뜨게 되고 바로 실학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 남한산성 여러분 영화 보셨죠? 자, 청나라한테 침략을 받아서 병자 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유학자들은 두 패로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 야, 우리가 무시했던 저 청나라 저 오랑캐가 우리를 짓밟았어? 우리를 침략했어? 응? 그 어떻게? 저들에게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어떻게 갚아야 된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게 주전론이에요. 여기 앞장섰던 분이 누구예요? 우왕 송시열. 청은 김사문 선생. 또 홍익한 윤집 오달재 같은 사막사까지. 근데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담해? 바로 척화파예요. 예? 그래서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효종임금의 스승이 누구요? 우왕 송시열이요. 효종이 우왕 송시열을 불러서 독대를 해요. 털옷을 하사해요. 털옷을. 뭐라 하냐? 털옷을 주면서 그대와 내가 이 털옷을 입고 저 만주벌판을 함께 달리자는 것입니다. 그대는 내 뜻을 알겠는가? 아, 무슨 얘기요?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서 오늘 당한 이 원수를, 이 수모를 우리는 갚아야 한다. 그래서 당신과 그대와 내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저 청나라를 한번 무찌르자. 만주벌판 달리자. 지금 오늘 말하면 중국하고 한바탕 하자는 얘기요. 자, 사실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용기는 참 대단한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가 중국하고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대통령 있을 수 있나요? 네, 참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하나는 뭐냐, 이 중국과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 그게 의리론이에요. 그게 주전파죠. 근데 또 한쪽은 뭐냐, 바로 양명학자 지천 최명길 선생이 있어요. 지천 최명길. 이 최명길 선생을 비롯해서 또 누가 있느냐? 북학파 실학자가 있어요. 응? 이 북학파 실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그래, 좋아, 싸우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가 싸울 만한 힘이나 있어? 싸우려면 싸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대로 싸우다 우리 다 죽어. 백성 다 죽이고 나라 망하면 이게 뭐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정말 청나라에 분하고 원통하지만 우리는 일부 물러서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 우선은 타협해야 된다. 협상해야 된다. 이게 주화파죠. 주화파. 그래서 청나라 협상을 하고 한 발 물러서서 힘을 기르자. 청나라와 싸울 만한 힘을 기르자. 이쪽에 섰던 분들이 바로 지천 최명길 그리고 바로 북학파 신학자들이에요. 자, 북학파 신학자. 여러분, 북학파 신학자. 이 북학파 신학자들은 바로 18세기의 신학자들이에요. 네? 근데 이들은 뭐냐?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롭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배워야 한다. 이 북학파 신학, 여러분들, 이 북학파 신학자의 선구자가 누구냐? 홍대용이에요. 담원 홍대용.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이 있어요. 박지원 여러분들 우리 문학, 그죠? 예, 우리 문학에서 아마 많은 그 작품을 낸 분이 바로 연암 박지원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초정 박재가가 있어요. 박재가.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분들이 대표적인 북학파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 이제 우리가 청나라에 원수를 갚는 길은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랑이와 싸우려면 어떻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 굴의 내부를 알고 호랑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학과 신학자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실용주의죠. 뭐냐? 우리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롭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배워야 한다. 마치 이건 뭐 같으면 중국 있죠. 중국이 누구예요? 등소평. 등소평 여러분들 개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죠? 고양이 색깔이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쥐를 잘 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에? 그러니까 이념 색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용이에요. 실용. 그게 바로 이 등소평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저만큼 성공한 거죠. 정말 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예? 참 우리가 이 중국의 변화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북학과 신학자들 바로 이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주전론, 또 의리론, 여기에 대한 회의,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실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그런 자각,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신학이 조선시대 때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 신학의 시기를 보면은 첫째, 신학의 선구, 신학이 참 든 건 대개 언제냐? 16세기 후반으로 봐야 돼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특히 더 올라가면 율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율곡 시대부터 이 신학적인 사고가 싹 터서 신학을 준비한 시기가 언제냐? 17세기 초예요. 이때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한백경, 또 이수강이라든지 허균, 김유 이런 분들이 바로 신학 준비기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후반에 오면 바로 반개 유영원이 있죠. 반개 유영원에 오면 바로 신학이라는 학문, 그 신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이런 입장에 서는 게 바로 17세기 후반의 유영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신학의 학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18세기 전반기는 바로 성호학파, 후반기는 바로 북학파. 그러니까 성호학파, 북학파가 이 18세기 신학을 주도하는데 사실 이 18세기에 굉장히 왕성한 신학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19세기 이 신학의 이제 전성기라는 19세기인데 이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오고, 또 추사 김정희가 나오고, 해강 최한기가 나와서 바로 신학을 아주 다양하게 꽃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학자는 많은 분이 계시죠. 사실 반개 유영원으로부터 성호이, 또 북학파 신학으로 가면 홍대영이 있고, 박지원이 있고, 박재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이 있고, 또 추사 김정희가 있고, 해강 최한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학자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 신학을 대표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제가 볼 때 아마 우리나라 조선조의 유학자가 수백 명, 천 명도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퇴계, 율곡,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아요. 다산 선생은 대단한 분이시네요. 자, 특히 이 다산 선생은 그 집안이 참 좋아요. 아주 명문가예요. 자, 다산 선생은 정약전, 정약종 두 형이 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둘 다 다음에 하나는 사형을 당하고 하나는 또 기양을 본인도 기양을 불행하죠. 맞아요. 삼형제가 다 기양을 가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매부가 바로 이승훈이에요. 이승훈은 매부예요. 황사형은 누구냐? 조카 사위예요. 황사형. 그 다음에 정화상은 바로 조카예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일가가 우리 역사상의 인물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산은 청년 시절에 성호 이익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산이 그 실학에 눈을 뜨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성호 이익의 저술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23살 때 광암 이벽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서학을 배워요. 이 광암 이벽이라는 분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친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사를 지내고 오면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 이 천주교의 교리를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23살의 청년이 유학자인데요. 기독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산 정약용은 감동을 받아요. 예? 23살의 청년이니까. 마지막은 유교와 다른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다산 23살의 청년 정약용은 마지막은 서학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몇 사람 기독교의 교리에 입교한 사람들과 함께 비밀리에 마냥 예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들치죠. 그러다가 적발돼요. 적발돼서 어떻게 해미로 또 기양도 갔다 유배도 갔다가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주 애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조예요. 정조는 학문을 참 좋아했고 굉장히 진보적인 개명된 군주였죠. 근데 이 정조가 이 다산 정약용을 굉장히 애꼈고 또 이 북학파 실학자들 있잖아요. 북학파 실학자들을 애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준 분이 누구냐? 바로 정조예요. 나중에 이제 정조가 죽으면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순환을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33살 때 경기도 암행어사를 나가고 동부승지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또 이 주문모 사건, 주문모 신부의 사건, 이게 기독교 사건이죠. 천주교 사건이요.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좌천을 당하고 또 나중에 곡산부사로 나가고 형조 참의를 지내고 그래서 벼슬도 제법 지냈고 또 박제가, 유덕공, 이서구 같은 이 신학자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가지고 정조의 보화에 어디서 일하느냐? 규장각에서 일을 해요. 규장각에서 말하자면 책 보고 학문 연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801년 결국 정조가 세상을 떠나 저 유명한 신유 사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유 사옥. 이게 뭐냐면 이게 천주교가 일대 탄압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유배를 당하고 참형을 당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산은 경상북도 장기로 기양을 가고 또 정약전은 또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고 또 형 정약종은 사형을 당해요. 그랬다가 다시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인해서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고 형 약정은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진 유배를 당해서 다산은 거기서 뭐냐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강진으로 유배돼가지고 그래서 이 다산 초당에서
한마는 흔히 30대에 기양을 가서 57세에 풀려났으니까 참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 다산 선생이 훌륭한 게 뭐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참 18년의 유배 생활이라고 하면 이거 인생 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임금 욕하고 나라에 대해서 욕하고 원망만 하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 엄청난 자신의 시련을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학문을 통해서 학문 연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불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산 선생이 자그마치 책을 얼마나 쓴지 아세요? 경전 연구만 한 책이 232권. 네? 경전 연구 이게 뭐냐? 하여튼 유교의 경전이라는 경전은 다 연구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232권.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책이 몇 권이냐? 227권. 합하면 얼마요? 거의 500여 권에 가까워요. 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여유당전서라는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유학자의 문집 가운데 가장 양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누구냐? 다산인 거예요. 1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다산 선생을 존경합니다. 30대에 기양을 가서 50대 다 늙어가지고 유배에서 풀려나. 근데 그 인생을 18년의 인생을 세상을 욕하며 임금을 욕하며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을 학문 연구에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학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산 선생을 왜 신학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산 선생을 왜 신학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건 실학은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실학의 성격이 뭐냐? 첫째는 비판 정신이에요. 실학이라는 건요 이제까지 있는 학문을 그대로 그냥 그렇다 하는 건 실학이 아니에요. 실학은 비판 정신이에요. 끊임없는 비판 정신이 실학의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실학은 학문 방법에 있어서도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따져 묻는 거예요. 그냥 주자가 말했으니까 옳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어떻게 따져보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실제 눈으로 가서 보고 실증을 하는 거예요. 학문 방법에 있어서 뭐냐? 실증적이고 과학적이다. 이 실학자들은 또 뭐가 있느냐? 자주정신. 자주정신. 이분들은요, 그 당시에 중국에 이 사대주의 있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역사, 우리 지리, 우리 언어, 우리 철학, 우리 학문, 우리 예술, 이분들은 국학, 우리 거, 우리 학문, 우리 지리, 여기에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이 실학자들. 이 실학자들은 뭐냐? 자주정신이 강했다. 자주정신. 그래서 뭐냐? 이 말은 뭐냐?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조선을 찾는 거예요. 우리 거. 이게 실학정신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다산 선생은 뭘 한 거냐? 다산 선생은요 주자하고 비슷해요. 엄청난 주석을 해요. 유교경전을 샅샅이 주석을 하는데 이 주석을 어떻게 했냐? 주자와 다르게 했다. 주자와 다르게 했다.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예요? 태계나 율곡이나 다 뭐예요? 주자학파죠? 다 주자학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다 누구예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해석하잖아요. 그럼 누구 걸 따라? 일단 주자 걸 따르는 거예요.
다 주작극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을 우암 송시호 선생이 어떻게 했어요? 사문난적으로 몰았죠? 사문난적이요? 네? 사문난적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뭐냐? 주자의 해석을 따르지 않았다.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자주적인 학문 태도죠. 주자애를 쫓지 않고 자주적인 학문 태도를 가진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위대한 실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대개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 천을, 하늘, 경전에 천이 나온단 말이야. 하늘. 이건 성리학에서는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 하늘의 이치. 이게 철학적이죠. 천을 천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산 선생은 뭘로 보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으로 해석했어요. 하느님. 에? 저 하늘은 뭐냐? 주제. 우리 인간에게 주제를 하고, 에? 영영한, 전지전능한 하느님. 자, 이쯤 되면 뭐에 비슷해요? 기독교 비슷하죠? 저는 이거는 다산 선생님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거의 그분을 예수라고는 안 했지. 그분을 예수라고는 안 했지. 저 하늘을 신으로 봐. 전지전능한 영명한 하나님, 네?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는 다산의 천과는 어떤 것이냐? 공자맹자에도 나오거든요. 공자맹자에도 이 천을 신처럼 보는 천의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은 이렇게 본 거예요. 주자의 해석보다는 오히려 유교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공자맹자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산 선생의 이 경전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사학적 경전학이다. 수사학적 경전학 이렇게 야, 이 수사라는 게 뭐냐면 수수사수란 말이에요. 이 수수사수는 공자의 고향 곡부의 신현물의 이름이에요. 곡부. 공자의 고향의 그 신현물의 이름이 바로 수수사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면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자의 그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경전을 해석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산 선생의 이 해석은 아주 특이한 게 예를 들면은 이 오행 같은 거 있잖아요. 오행. 이것도 자 오행이 뭐냐? 금, 목, 수, 화, 토 아니야? 예? 근데 성리학에서는 이 오행을 뭘로 보느냐? 오행을 기로 보는 거예요. 기. 근데 이 기는 뭐냐? 리와 기와 함께, 리기와 함께.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리와 기로 되어 있다. 그 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이 오행을 실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을 구성하는 실체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근데 다산은 오행을 뭘로 보느냐? 이거는 그 당시 말하자면 이 만물의 색깔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5가지 형태로 구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5가지가 아니라 6, 7, 8가지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실체 개념으로 보는 것에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거 이 욕망을 사실 성리학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죠. 성리학에서는 이 욕망을 성리학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리학을 삶의 원동력이라 해요. 활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힘이다. 에? 활력. 욕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약에 뭘 원하는, 자, 배우고 싶다, 갖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싶다 하는 이 욕망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죽은 목숨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었어도 정말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나 몇 살 더 살아야지, 나 돈도 좀 써야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에? 우리가 이런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욕망을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세상 살기가 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산이 이 욕망을 긍정했다는 거. 욕망은 인간에게 악이 아니라 인간에게 삶의 활력을 준다.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에너지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 뭐예요? 근대 정신과도 같죠? 그 다음에 다산 선생의 우리가 이 철학 가운데서 뭐 배울 게 많은데 특히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뭐가 있느냐? 자주권이 있다. 자주권. 저는 이런 걸 보고 자주권. 예?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자주권이 있다. 자주권. 이 자주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은 각자 내 마음 속에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주체권을 갖고 있다. 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내 삶의 방식과 내 철학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에?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마치 로봇이 딱딱 누르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우리가 뭐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봇이죠. 로봇. 우리가 진정한 인간은 뭐냐? 내 행복도 내가 추구하고 불행도 행복과 불행을 내가 선택해. 또 내 삶의 설계를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이 점에서 불행하죠. 그런데 다산 정의학적 서재는 바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자주권이 있다. 자주권.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적으로 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가 있냐면 다산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과 민의 얘기를 해요. 목을 위하여 민이 존재하는가? 민을 위하여 목이 존재하는가? 이 목이라는 건 뭐냐? 목자. 우리 양치는 목자죠? 이게 뭐냐? 오늘날은 행정가, 목민관을 말하는 거예요. 목민관. 관료.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도지사, 군수. 자, 시장, 도지사, 군수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백성이 이들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다산은 뭐라고 하냐? 목자는 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지 아세요?
저들을 추대하는 것도 민이고 백성이고 끌어내리는 것도 민이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다산 선생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예요. 행정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백성에 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군수가 다 뭐예요? 넓게 보면 다 목이죠? 목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근데 저들이 왜 존재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 근데 저들을 추대하는 거예요. 저 높게 공경해서 추대하는 것도 민이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 이 자식아, 너 왜 일 안 해? 너 무능해? 너 썩었어? 끌어내리는 것도 민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예요?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지사나 국회의원 소환할 수 있잖아요. 에? 우리가 끌어낼 수 있잖아요. 또 뭘로? 오늘날은 투표로 우리가. 그러니까 다산 선생 벌써 이때 벌써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민주의 이런 의식이 상당히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산 선생이 이 정치론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하이상의 정치를 해야 된다. 하이상.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가 아니라, 자, 위로부터는 뭐냐? 임금으로부터 백성으로 내려가는 정치가 아니라 하이상. 아래 백성들. 저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들로부터 위로 임금에게로 올라가는 정치, 하이상의 정치. 이게 뭘까요? 오늘날 민주정치죠. 안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에?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오늘날 왜 여기다? 우리가 여론조사 하잖아요. 에? 우리들의 민심이 올라가잖아요. 백성들의 뜻이 올라가잖아요. 의견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이상의 정치.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치. 이게 다산이 정치사상이에요. 이런 거 보세요. 오늘날 민주정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근대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산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소망이 있다면, 나의 바람이 있다면 한 나라를 통하여 양반이 되게 하는 것이니 온 나라를 다 양반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즉 온 나라가 양반이 없어지는 것이다. 내 소망이 있다. 내 소망.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다. 뭐냐? 이 온 나라를 다 양반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뭐예요? 온 나라가 양반이 없어지는 것이다. 같은 소리죠? 온 나라 백성이 양반되면 온 나라가 양반이 없어지는 거지. 에? 그러니 이건 뭐예요? 다산이 가도 그 당시 바로 양반과 상민, 노비, 그 다음에 정말 지역적인 차별, 이런 남녀의 차별, 적서의 차별, 이 차별 논력진 세상, 이 모순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바로 이러한 평등, 신분 평등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양반의 이 개혁 사상 가운데 뭐가 있냐? 여전제라는 게 있어요. 여전제. 이 여전제라고 하는 게, 이 여전제. 네. 이게 다산 전야경 선생의 대표적인 토지제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 여전제를 뭐라고 그랬느냐? 토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민이. 네. 농사 짓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고 협동영농을 하자. 혼자가 아니라 협동하는 영농인데 30세대를 1녀예요. 30집이죠. 30세대가 1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대가 공동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맞으면 같이 씨 뿌리고 같이 모를 심고 같이 타작을 하고 이런 협동영농 30세대를 일녀로 단위로 하는 협동영농 그리고 출력일수 노동의 일수에 따라서 맞으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확은 어떻게 나누느냐 분배는 출력일수 노동의 일수에 따라서 맞으면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토지의 소유권, 사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경작권만 인정한다. 자, 이런 거요. 타사는 이런 건데 상당히 좀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죠. 또 이 협동농업 이것도 돼요. 사회주의 냄새 나요. 나잖아요. 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에서 옛날 그랬잖아요. 지금도 아마 북한 할 거야. 협동농업, 네? 협동농장, 협동농장 이런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뭐냐?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작권만 인정하고 이동의 자유만 허락한다. 옮겨 사는 거예요. 이쪽 저쪽 이게 바로 이 다산전쟁의 여전제의 내용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다산전쟁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첫째는 뭐냐? 첫째는 편농이야. 편농은 뭐냐? 편리한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한 편리한 농업. 이걸 얘기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다산은 기술 개발을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참 어린 시절에 시골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힘드셨어요. 정말 쌀한톨 나오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이 쌀한톨 얻어먹으려면 말이죠. 그 못 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타작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들 등짐 치고 시계질 많이 했고 또 뭐요? 우리 집집마다 소도 고생 많이 했어요. 소도 그죠? 오늘날 우리 소는 어때요? 상팔자죠? 오늘날 소는 상팔자예요. 살만 찌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야, 오늘날 소가 더 행복한가? 옛날 소가 더 행복한가? 옛날 소들은 신약을 부렸지만 어때요? 대접받았죠? 예? 얼마나 대접받아요? 맛있는 거 생기면 그 다음에 아플까봐 또 우리 집에 뭐요? 재산 이루하뇨? 옛날 소들은 기업받고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은 못했죠? 근데 오늘날 소는 어떤가요? 편하긴 한데 일찍 죽어요. 살찌자마자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뭐가 더 행복한가? 근데 어쨌든 다산 선생이 눈 뜬 건 뭐냐? 기술 개발이에요. 그래서 기술 개발해서 우리 영농 농사 짓는데 기계 개발을 해야 된다. 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기술 개발 그걸 통해서 뭐냐? 편리한 농업을 해야 된다. 편농. 자, 두 번째는 뭐냐? 후농이에요. 후농은 뭐냐? 행정이 농민을 보호하는 후농. 행정이 농민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중농이에요. 이 후농이라는 말은 중농과 같은 말이에요. 중농. 네?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의 행정이 농민을 보호하는, 농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정책이 후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상농이에요. 상농. 자, 상농은 뭐냐? 농민의 사회적 대우를 높여줘야 된다.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아마 우리나라 지금은 농업인구가 아마 15%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국가의 산업이라는 게 다 뭡니까? 농업이고 또 국가의 부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다 농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사회적 위치를 높여줘야 된다. 이 상농.
그래서 다산 선생은 농업 기술 개발, 기계를 개발해서 농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편농. 그 다음에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행정이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 후농. 그 다음에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최상으로 높여줘야 된다는 상농. 이렇게 해서 농업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다산 선생은 기술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1792년에 정조가 수원성을 할 때, 축제 때 수원성 설계를 하고 또 새로운 기중기까지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그 실적을 올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기술은 정밀해지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술은 교묘해지는 것이니 이는 사세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기술 개발에 역점을 뒀다는 거.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뭡니까? 결국은 기술 개발이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개발의 원천이 뭘까요? 과학이죠.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모든 나라가 다 과학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야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개발돼야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나와야 나라가 발전하는,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산 선생이 비록 19세기를 살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근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의 이런 실학사상에 우리가 근대 정신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다산 말고도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 추사 김정희 선생은 사실 우리는 서예가로 알고 있지만 이분은 대단한 실학자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은 어떤 면 실학자냐, 바로 이 고고학, 오늘날로 말하면 고고학의 대가예요. 고고학의 대가. 그래서 이미 24살인가에 20대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중국으로 말하면 사신으로 갔죠. 쫓아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청나라의 옹방강 완영 같은 중국 최고의 학자를 만나요. 그래서 일종의 사제지간처럼 학문적 교육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가깝지만 옛날은 어떠냐, 옛날은 사실 이 중국이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이 고증학자, 실학자 누구냐, 옹방강 완원의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옹방강이 중국에서 뭐가 나오면 한국의 추사한테 보내고, 또 여기서 뭐가 나오면 추사가 또 중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옹방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쓰던 책을 한국의 추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추사는 우리가 서예가로 예술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이 고고학자요, 마다는 실학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선 후기 실학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우리 실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또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